반갑습니다. 학업상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에 이제 학업 문제의 이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학업 문제의 개요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양가로 1번 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청소년 시기에 학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학업은 청소년 삶의 전반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학업 이렇게 완성도가 좀 이렇게 잘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 잘하면 좀 더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학업 완성도가 좀 낮으면 이제 불만족이 좀 많은 경우가 좀 많죠. 학업에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다 미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학업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학업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 있어도 학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가로 2번 낮은 이해력이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그 학업의 문제에 있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학업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이제 주로 암기하는 거 위주로 갔다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해하고 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해력, 응용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러면 이해력이 왜 낮냐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을 하냐면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기 이론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집어 넣는 거거든요. 학업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이 이제 그 책이 이렇게 교과가 따로 있어서 학업 상담을 가르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론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흐름이 좀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게 여기 왜 나오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력이 낮은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어휘력이 낮아서 어휘력이 낮으면 이렇게 낱말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학업의 주된 활동은 새로운 교과 내용을 습득하는 것인데 언어적 설명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대부분이죠. 이제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2번 문장 또는 단락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나 그러고 그리고 뭐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연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당연히 이해력이 떨어질 정반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 내용 파악이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건 학문적인 거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딱 제시됐을 때 이게 수용이 안 되면 꼭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종교 문제 이런 데서 또는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내가 이게 옳거나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반대되는 거거나 그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걸 잘 수용 못하는 거.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낮아서 이해력이 낮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추론 능력이 낮아서 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력이 낮아서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겠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건 우리의 이제 인지적인 능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적 능력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한되어 있을 때 이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추론 능력이 떨어지면 이런 게 이제 이해력이 낮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단기 기억 능력이 낮아도 이제 이해력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이해력이 낮은 원인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번에서 보시면 이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 결과가 안 좋은 거죠.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가로 1번 개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학습 부진의 정의는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에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정상적인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습 부진을 얘기할 때는 지능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학이라든지 가정 불화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 때문에 또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 때문에 그래서 사회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원인들 때문에 학업이 떨어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학습 부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잠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에도 도달 못한 이런 상태를 학습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학습 부진을 기초 학습 부진과 교과 학습 부진 이 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전반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교과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교과가 딱 떨어질 때 우리가 교과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 교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 정도는 도달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을 못했을 때 교과 학습 부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는 어떤 원인들 때문에 학습 부진이 발생하냐는 거죠. 인지적 요인이 있고요. 학습 전략적 요인이 있고요.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지능보다는 환경적 조건의 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 부진 자체를 얘기할 때 지적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비읍에서는 지속 기간에 따라서 만성 학습 부진 그리고 일시적 상황적 학습 부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시옷에서 보시면 이제 원인으로 봤을 때 학습 동기 결여, 그다음에 교사의 낮은 기대, 공부 기술과 학습 시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학습 부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이응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은 능력과 성취의 편차, 즉 기대되는 학년 수준과 성취된 학년의 차이 등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지읒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이 있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교재나 교수 방법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학습 부진을 일단 보이면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게 달라요. 잉그램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년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학습자를 이제 그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커크라고 하는 학자는요. 교육 과정 적응에 곤란을 겪은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학자인 박성익이라는 학자는 이제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볼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과 비슷한데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학습 지진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지진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첫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지적 능력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적 능력이 좀 낮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적장애는 IQ가 70 미만인 경우가 이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그래서 그걸 경계지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경계지능 수준에 있어서 학습 부진이 나왔을 때 이제 학습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Q 상으로 말하면 이제 IQ가 70에서 85 사이. 그러니까 그 70에서 85, 15니까 70에서 85, 15죠. 구간이 15 구간인 거. 이걸 이제 이표준 편차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습 저성취라고 하는 거. 학습 저성취는 첫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랑 중복해서 쓰는 개념에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취 수준으로 하위 5에서 20%의 성취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아동들을 학습 저성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잠재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 성취만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게 이제 학습 저성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지체라고 하는 것 이제 용어는요.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해내지 못해서 학기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습자를 이제 학습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점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 준거로 해서 그 학습 지체를 지칭하는 거다. 학습 장애는 우리가 그 이상 심리에서도 특정 학습 장애 얘기했던 거 그 학습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시면 지적 장애나 정서 장애, 환경의 문화적 결핍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능 수준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심리에서 말한 특정 학습 장애는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DSM-4를 기준으로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DSM-5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 학습 상담에서는 DSM-4 기준으로 한 걸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DSM-5 기준은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거 이상심리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마셔라. 아, 이거는 학습 상담에서는 DSM-4에서 얘기한 걸 그냥 갖고 와서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학습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학습 부진 기준은요.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기초학습 부진과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정부에서 정한 학습 부진의 일반적인 기준이 돼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입니다. 기초학습 부진은 초3의 진입 단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진입할 때 기초학습 능력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학습 부진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다. 초등학교 3학년 진입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이제 세 영역에서 최소 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를 가지고 기초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이제 이 기초학습 부진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이런 걸 갖고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결과를 보이냐, 결과를 가지고 기초학습 부진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업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 기준은 뭐냐면 목표 성취 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이제 교과학습 부진. 교과학습 부진은 그 과목이 성취 수준이 낮을 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 교육 단계, 그러니까 각 학년마다 요구하는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이제 교과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은 있지만 선수학습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재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각 학년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뭘 갖고 평가를 하냐면 교과학습 평가, 진단평가, 그 다음에 중간 기말평가, 그 다음에 교사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과학습 부진을 우리가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발생 원인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비유에선 학업 성취와의 이제 비교 준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 학습 부진의 원인을 뇌손상과 같은 개인 내적 결함보다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전략과 같은 교수 학습 환경에 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건 누적된 학습 결손 또는 학습 전략 이런 게 부족해서 학습 부진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학업 문제 부진화의 일반적인 진단 기준은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진단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이거 진단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업 문제 부진화로 우리가 볼 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면 학업 문제 부진화라고 보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개인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학업 수행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이 결핍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동그라미 리을
자신보다 타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남 탓을 한다. 나는 별로 책임 없고 남 책임, 제 책임이면 제 책임. 이렇게 남 탓하는 거지. 남 탓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선수학습, 그 다음에 학업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학습이란 용어는 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전까지 배운 내용, 즉 앞서서 받았던 학습 내용들을 이제 그 선수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거를 이수를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먼저 배워야 될 거 충분히 배웠냐, 그 다음 걸 그래야 그 위에다 쌓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점이 보시면 선수학습 결손은 해당 학년 교과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은 그게 조금 덜 하긴 한데요. 수학 같은 게 전형적인 거죠. 선수학습이 안 되면 그 다음 걸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수가 안 되면 그 다음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쭉 뒤로 가서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선수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점, 전형적인 게 수학이죠. 수학은 위계성이 높은 과목이어서 선후, 위아래가 있는 게 위계라는 거죠. 위계성이 높은 과목이어서 선수학습이 결성이 되면 새 단원을 공부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결성이 되면 수학은 그 다음을 배울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앞에 걸 충분히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점에 보시면 선수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선수학습 결손을 보완해야 돼요. 그걸 보완하지 않고 뭐 어떻게 다르게 뭐 이걸 보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완책과 함께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양가로 2번 보시면 학습 부진의 특성은 학습 부진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그 학습 부진이 발생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 부진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 학업 상담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거 할 땐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상심리에서도 그렇게 세 개로 얘기를 하는데 학업 상담은 표현하게 특이하게 인지, 정의, 환경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습 부진도 인지적인 요소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난다. 정의적 요소, 정의적 요소가 뭐야? 그럼 뭘 규정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업 상담에서 말하는 정의적 요소는 전형적인 게 태도라든지 감정도 포함해요. 감정도 포함한 태도, 감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뭐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적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인지적 요소랑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한데 학업 상담에서 구분하는 기준이어서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의적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정서적인 것 포함해서 태도적인 거, 뭐 의지적인 거, 뭐 신념, 가치 이런 것도 다 정의적으로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이렇게 세 개로 이해를 하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지적인 특성, 학습 부진인 사람들의 인지적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인지적 특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주의력, 사고력, 단기 기억력, 기초학습 기능, 그 다음에 학습 전략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래서 쭉 얘기하고 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주의력이 부족하고요. 흥미의 범위가 좁고요.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파지력이라는 건 기억력을 파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표현 같은데 그냥 기억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부족하고 기억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두 개를 써서 반복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상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국지적으로 지각을 하고 창의성, 손기능, 인내력, 지휘집중력,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이 부족하고 학습의 흥미와 태도가 정상 아들보다 낮고요. 자아 개념도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아들은 시청각적 지각과 기억력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쭉 내려가서 단기 기억에서는 부진 아들이 정상 아들보다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단기 기억도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이 부족하고요.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학습 장애아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수영의 지체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학습 부진아는
국어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뒤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지적인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인 건 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뭐 여러 그 감정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태도적인 거 이런 게 다 포함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설명은 과잉 행동, 주의 집중력 저하, 사회 부적응, 낮은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고요. 불안과 수줍음이 많고요.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요. 적응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요. 조급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아들은 귀인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귀인 성향이 다르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남 탓한다는 얘기예요. 남 탓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사회성과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요. 자아 개념이 낮고요. 무관심, 억압, 자기 비하, 태만, 무책임, 사회 신뢰 상실,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열등감, 감정 부전장. 감정 부전장애라는 DSM-4에서 쓰는 용어예요. 지금 DSM-5에서는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속성 우울장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흥미를 잘 못 느끼고요.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느끼고요. 앞날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적겠지. 그죠?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환경적 특징입니다. 환경적 특징은 어떤 환경을 이제 학습 부진아들은 주로 갖고 있냐라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부모의 훈육 태도가 지시적이고 강요적인 경향이 있고요. 가정 내에서 추상적인 언어 사용이 부족하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을 요구한다. 과잉 행동을 요구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자극을 많이 줘서 과잉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가 있고요. 부모의 과잉 기대가 있고요.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그런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양가로 3번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는요. 원인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도 똑같네. 네, 그렇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학습 부진의 원인적 요인은 동그라미 1번 통합적 접근 시각에서 보면요. 능력 요인으로는 지능이 떨어져서 기초학습 기능이 떨어져서 선수학습이 안 돼서 적성이나 인지 양식이 문제가 있어서 인지적 요인으로는 공부에 대한 태도나 동기가 부족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요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행동적 요인으로는 학습 전략이나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조절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학습 부진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적 분류를 보면은요. 개인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냐 변화 말고 가변이냐 그 다음에 불변이냐 그 다음 환경적 변인 중에 가변이냐 바꿀 수 있는 거냐 또는 불변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 중에 가변적인 것은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쭉 보시고 학습 전략,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각, 불안, 우울,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가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변인 중에 불변, 바뀌지 않는 거. 지능은 안 바뀌죠. 네. 지능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 바뀌더라고요. 네. 지능, 적성도 잘 안 바뀝니다. 기질 안 바뀌고요. 인지양식은 사실은 이게 도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인지양식을 도식이라고 부르는데 도식은 바꿀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세모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적 변인 중에 가변적인 것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이건 부모가 바꿔야 되는 거네. 그죠? 성참력, 또래 관계 이런 거,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가변적인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중에 불변적인 바뀌기가 어려운 거. 부모의 지위 변인, 가족 구조의 변화, 학교 풍토, 교육 과정, 교사의 수업, 교수법이라든지 뭐 학습 과제, 학교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변적 요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수업 전략으로는요. 동그라미 1번 적응 수업 전략은 어떤 적응을 잘 하도록 돕는 수업 전략인 거죠. 말 그대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단원별, 차시별 수업 개요를 제시하는 거.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전문적인 어휘라든지 수상적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 리을에서 보시면 학생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정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거. 동그라미 미음에서 특별 교재 또는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거. 동그라미 비읍에서 계속적인 점검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시옷에서 쭉 뒤로 가시면 이제 학습 기술을 지도하는데 어떤 학습 기술? 일반적으로 안 가르쳐도 되는 걸 이제 얘네들은 특별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확인하는 법, 분석하는 거, 저장하는 거, 기억하는 거, 독서하는 방법, 시험 준비하는 방법, 노트 필기하는 방법과 같은 학습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적응 능력을 키운 이제 수업 전략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교정 수업 전략입니다. 이제 교정해야 되는 거죠. 교정.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이제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결함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학습 자세를 변화시키는 거, 교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 교정 수업 전략은 개인별 진단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 과제 및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목표 설정 전략입니다. 학습 부진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굉장히 허황되게 세우거나 아예 목표를 안 세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목표 설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목표를 세울 때는 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성공 경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목표는 한참 해서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 경험이 적잖아요. 그거 말고 단기적으로 성공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단기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는 것이 이제 약자를 쓴 거니까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고 현실적이면서 목표 달성 기간 제한적인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리을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모두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걸 반복하면 나중에 장기 목표 달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양가로 5번에 보시면 학습 부진 학생을 상담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른 문제가 병존해 있는 경우에는 병존하는 다른 문제 혹은 더 시급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원인은 없는지 살펴야 된다. 학습 문제 말고 다른 게 더 급하면 요거 먼저 해결해야 요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먼저 해결되고 난 후에 학습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 동그라미 2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강점 약점은 무엇인지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상담 장면에서 재현해 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성과를 우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보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학습 방법에 대한 진단 검사 등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더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도와주는 것도 학습 부진 상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보시면 학습 과진화와 학습 부진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 과진화는 너무 성과가 잘 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 학습 과진화들은 불안이 낮고요. 내적 통제와 긴장감을 갖고요. 동그라미 니은 학습 과진화는 학업 지향적이고요. 목표를 세울 때도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동그라미 디귿 학습 과진화들은 자신을 수용하고 낙관적이고 자기 신뢰감이 있고요. 동그라미 리을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이고 성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학습 부진화들은 동그라미 기억 사회지향적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회지향적이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회지향적이어서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느끼고요. 동그라미 니은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고요. 목표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요.
동그라미 티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절감,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고 무관심, 그 다음에 비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리을 의존, 독립 사이에서 갈등이 훨씬 심하다. 동그라미 미음 성인과의 관계에서 회피를 한다든지 적대감을 갖는 특징을 보이는 게 이제 학습 부진아들의 특징. 그래서 학습 부진아의 특징, 학습 과진아의 특징이 과거에 시험에 몇 차례 출제가 돼서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학습 부진아는 사회지향적이다.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